또 급하게 가면 체하니까 천천히 갈게요. 잘 따라오세요. 2번. 자동차에 부과되는 조세. 조세 법률주의 아시죠? 조세 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합니다. 그럼 조세와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국회겠죠. 국회. 국세청 아닙니다. 국세청하고 세무서하고 같이 놀았더니 국세청 찍은 사람이 있더라고.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거예요. 공평 과세를 위해서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조세의 종목은 주로 시험 문제 낼 때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라서 조세의 전가가 있는 세금이 간접세, 조세의 전가가 없는 세금이 직접세인데,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또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직접세에다가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왜냐하면 직접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니까 소득은 바로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근데 간접세는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하거든요. 근데 누가 어디서 얼마를 소비하는가, 이거 일일이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은 확인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획일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간접세에다가는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면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는 누가 유리해요? 저소득자가 유리하죠.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누가 유리해요? 고소득자가 유리해요. 고소득자.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가난한 사람은 낮은 세율이니까 세금을 조금 내면 되고, 부자가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비례세율을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나 똑같이 세율을 적용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부자만큼은 세금을 내니까 이게 역진과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공평과세가 실현되지만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역진과세가 실현이 된다고. 그럼 역진과세가 실현되니까 빈부격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진과세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간접세가 있었죠. 이건 간접세인데 비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잖아. 사치품 높은 세율, 생활필수품 낮은 세율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개별소비세라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품목별로 세율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냉장고도 대형 냉장고하고 소형 냉장고하고 세율이 달라요. 어떤 세율이? 개별 소비세율이. 술도 양주하고 막걸리하고 세율이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승용차도 그러죠. 대형 승용차하고 소형 승용차하고 개별 소비세율이 다르다고. 근데 이제 정부하고 기업하고 이게 가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입을 맞춰가지고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가지고 뭐 대형차나 대형 냉장고나 이런 걸 개별 소비세를 조금 낮춰주잖아요. 그럼 그때 또 왕창 사잖아, 그거.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때를 노려가지고 사야 된다고.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부과할 때,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가 아니라 요즘은 명칭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써요. 특별소비세라는 말도 쓰고, 개별소비세라는 말도 써요. 이건, 간접세지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품목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아주 이상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실무하는 사람들은 이 부가가치세가 이게 조세 포탈, 이게 원흉이 되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박정희 때 도입됐잖아요. 77년에 도입됐어요. 그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내가 당선되면, 대통령 되면 부가가치세 없애겠습니다. 다 했거든. 근데 못 없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워낙 비중이 크거든요. 이게 못 없애고 있다고. 다른 이제 세목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이 부가가치세 없는 대신에 탄소세라는 게 있잖아요. 탄소세. 일종의 환경세죠. 탄소세니까 공기 정화하는, 공기를 맑게 하는 이런 탄소세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또 걷어요.
우리나라도 이 부가가치세 좀 보완 좀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논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임용시험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등록 단계에서는 취등록세가 있고, 소유 단계에서 면허세, 자동차세가 있고, 운행 단계에서 교육세, 휘발유세. 기름 넣을 때마다 이거 세금 나가요. 주유소에서 기름 낼 때마다 교육세, 휘발유세 나간다고. 물론 부가가치세도 나가고, 이때도 부가가치세 나가요.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으래요. 가는 구입 단계에서는 담세자는 생산자이다.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산 사람이 내잖아요. 자동차 산 사람이 담세자고 납세자는 판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간접세는 조세 전가가 나타나니까 최종 소비자가 담세자고 납세자는 그걸 판매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1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 가의 담세자는 소비자이다 이렇게 고치거나 아니면 다의 납세자는 생산자이다 이렇게 고치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2번에 나는 등록 단계 취득세 등록세 이거 자동차 판매자 아니라니까. 자동차 산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가 뭐예요? 면허세 자동차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 그렇지. 세금 내는 사람이나 납부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나 납세하는 사람이 같은 거니까 직접세에 해당되는 거죠. 3번 정답이네. 4번 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아니야. 비례세율이 적용되니까 능력에 따른 건 아니고요.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동차 가격에는 그러네. 이건 맞네. 자동차 가격에는 상관없지. 2번 문제. 그림은 선거구제. 좋은 문제죠? 이 선거구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 수능이 아마 매년 나오지만 우리 시험은 매년은 아니지만 종종 나오니까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선거구제도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입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 실선이 A고 점선이 B인데 제일 위에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실선이 높죠. 군소정당의 그 정계 진출이 유리한 것이 중대선거구제잖아요. 소선거구제는 기득권 정당, 즉 집권당이 유리해요. 여당, 집권 여당이 유리한 게 소수 대표제죠. 또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선거구제 워낙 중요해. 나중에 이런 설명 못해요. 시간 없어서. 나중에 문제만 쭉쭉 풀고 갈 거라고. 선거구제하고 항상 연결시켜서 공부할 게 뭐죠? 대표제죠. 대표제. 대리가 아니고 대표제. 대표의 원리. 선거구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왜 선거구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게리 벤더링이 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집권당, 특히 집권당이 자기 정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찢어붙이는 거라고. 여기 청주인데 지금 4개의 선거구가 있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쪼갤 때하고 이렇게 쪼갤 때하고 어느 게 집권당이 유리한가 해가지고, 이게 유리하면 이렇게 찢어붙이고, 이게 유리하면 이렇게 찢어붙이고. 그럼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고,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는데, 이 선거구제는요, 그게 소선거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이 소선거구제예요. 중대선거구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Only one. 그 하나가 뭐더라? 오케이. 지방, 기초, 의회, 의원 선거. 이거 2명 뽑잖아. 이거 2명 뽑는다고. 이것만 우리나라에서 중선거구제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소선거구제예요.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선출하잖아.
두 명 이상 중성거구제. 이 소선거구제냐 중성거구제냐, 이건 대표의 원리로 말하면, 자, 이 소선거구제는 대표제와 연결시키면 한 사람 뽑으니까 1등만 당선이 돼요. 2등이나 꼴등이나 똑같은 거예요. 떨어지는 건. 그러니까 득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어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다수 대표자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직접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중선거구제는 이거 2명 이상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2명 뽑으면 득표수가 아무리 많이 차이 나더라도 2등 안에만 들면 돼. 2등 안에만 들면. 그러니까 득표는 적게 했더라도 2등 안에만 들면 대표가 되는 거니까 소수 대표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수 대표제건 소수 대표제건 이거 모두 대한민국의 선거구를 이 선거구라는 것은 이제 지역구가 있고 전국구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역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을 선거구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지금 몇 개로 쪼개냐면 247개던가 237개던가 몰라도 돼? 왔다 갔다 해. 예전에 254개였거든요. 또 바뀌었어. 그러니까 200 몇 개라고 237개가 돼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쪼갠다고. 그러니까 여기 청주만 놓고 보면 4개로 쪼갰잖아요. 청주 4개로 쪼갰잖아. 그런데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봐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 정당별로 얻은 득표수 비율로 너네 이만큼씩 가져 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바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제야.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서 뽑힌 의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전국구 의원이고 지역에서 뽑은 게 바로 지역대표. 그러니까 이 다수대표와 소수대표는 모두 지역을 대표로 해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역대표제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지역대표제하고 뭐가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이제 지역을 쪼개는 게 아니라 전국을 하나 이제 선거 단위로 한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비례대표제고,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것은 이게 1인 1표제가 뭘로 바뀌죠? 1인 2표제로 바꾸는데 요와 관련된 문제가 가끔 나왔다고. 이렇게 이게 몇 년도냐? 연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고쳐졌지. 그러니까 1인 1표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그래서 다음부터는 고쳐서 해야 되는데 고쳤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헌법 불합치라고 했냐면 그 이유가 2가지죠.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에 위배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 다 소개했어요.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정당별 지역명부제. 정당별 지역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정당명부제. 이거 독일 거 컨닝해 온 겁니다. 독일 거 컨닝. 를 실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컴포트 비교할 것으로 거의 채택한 나라는 없지만 직능 대표제가 있다고 했죠. 이건 직업별로 뽑는 거죠. 직업별로 국회의원 뽑는 게 직능 대표제인데 이건 거의 채택한 나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 소수 대표제의 특징. 제가 4가지를 연결시켜서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사표가 많아요. 그러니까 죽은 표지, 그러니까 낙선자에게 던져질 표가 많다고.
그러니까 사표가 많다 보니까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니까, 에이, 4년 후에 봐? 하고 관심을 꺼버린다고. 정치에 무관심이 나타나. 뿐만 아니라, 이게 사표가 많다는 얘기는 내가 표를 던졌는데 이게 낙선자에게로 던져진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내 표가 결국 죽었으니까 득표, 아니, 득표율에는 포함이 되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된 의석률에는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득표율과 의석률에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이를테면 득표율은 적은데 의석률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과대 대표 문제가 발생하고, 득표율은 많은데 이게 2등짜리가 많아. 떨어진 거 2등짜리가 많아. 의석률이 적은 거야. 그럼 이건 과소대표가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이제 바이아스, 기울어진 현상이라고 그러죠. 치우치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사표가 많기 때문이고,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라고.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요. 중대선거구는 어때? 중대선거구는 사표가 적겠지. 정치에 관심이 높아지겠네? 내가 찍은 사람 됐네? 그럼 어떻게 잘하는가 봐야지. 그럼 득표율 의석률 거의 같겠죠? 그래서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 없겠지? 있더라도 적겠지. 소수 대표제보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구가, 지역 선거구가, 지역구라고 표현합시다. 지역구가 커요, 작아요? 좁잖아. 지역구가 중대선거구는 크지만, 청주에서 4명을 뽑으면 청주 자체가 지역구인데, 4개로 쪼개면 지역구가 좁아지잖아요. 지역구가 좁아. 지역구가 좁으니까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고. 좋은 점은 뭐예요? 지역구가 좁으니까 선거운동하기가 쉬워지겠지. 즉, 선거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또 선거 시간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지역구가 좁다 보니까 결국 입김이 센 통반장이 획 입김 불어버리면 획 넘어가 버린다고. 이게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우려가 높아요. 그리고 전국적 인물이 유리해요? 지역적 인물이 유리해요? 지역, 동네에서 청소 잘하면, 인사 잘하면 당선된다고. 그러니까 능력과 무관하게 당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역적 인물 중에 물론 지역적 인물이면서도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능력이 없으면서 정치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내 친구 중에도 그런 놈이 있어. 능력도 없는 새끼들 꼭 국회의원 따라다니면서 시의원이라도 하나 하려고. 하기는 해요. 도의원까지 했어. 또 국회의원까지 했네? 근데 또 내연녀 문제로 또 시끄러웠어. 하여튼. 누구랑 얘기 안 할게. 내 친구야, 내 친구. 하여튼 그런 놈이 있어요. 이 지역적 인물이 당선된다니까. 그 동네에서 그냥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그냥 어울리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능력 없이 당선돼 버려. 친구한테 미안하다.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데 넘어가. 됐죠? 지역구가 좁다 보니까 선거비는 시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부정선거 우려가 있고 지역적 인물이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권당에게 유리하겠죠. 집권당. 집권당을 다른 말로는 기득권당이라고 표현해요. 기득권당. 즉 여당이죠. 예,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유리하단 말이야. 서울시장을 뽑는데 민주당 박영선하고 이제 싸우려면 안철수도 나왔고 또 누구야? 그 오서방. 5살짜리 오세훈이. 얘 나왔고 얘들 둘이 삼자 대결 해봐. 100점 100패입니다. 걔들.
그러니까 둘이 또 어떻게 해야 돼? 단일화해야 된다고. 야당은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러면 전국은 양당제야, 다당제야? 양당제가 도용한다고. 그래서 이 집권당이 유리하다 보니까 양당제가 확립이 돼요. 양당제가 확립이 되면 전국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겠지. 정당 여러 개가 싸우는 것보다 정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전국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게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집권당에 유리하다는 말을 바꿔봐. 군소정당.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군소정당이 불리하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정치적, 신인, 정계 진출, 곤란. 이거죠. 정치적 신인, 불리하다. 정계 진출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언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소선거구제 경우에 선거가 이렇게 쪼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지. 청주를 그냥 하나의 선거로 놓고 본다면 쪼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청주를 네 개로 쪼개려고 하니까 이걸 동서남북으로 쪼갤지, 아니면 그냥 수직으로 쪼갤지, 수평으로 쪼갤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게리맨더링 우려가 높다, 낮다? 높아요. 지금 소개한 것들이 전부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이야기들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그래프를 보세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그 실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선이 높은 게, 이 실선이 바로 뭐냐고. 중대선거구예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세요. 사표 발생 정도는 점선이 높죠. 사표 발생은 소선거구제가 높거든. 그러니까 이 점선은 소선거구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권자의 후보 파악이 용이하다. 이건 유권자 후보 파악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선거구가 좁다는 얘기지. 선거구가 좁으니까 지역적인 인물이 당선이 되는 소선거구제. 이 점선이 높잖아. 자, 그래서 A가 중대선거구, B가 소선거구제라는 걸 확인했고요. A가 실시되는 우리나라 선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대선거구제 2명 뽑는 거. 지방 기초의원. 기초의원이고. 이걸 제한 나머지는 전부 B입니다. B.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이 다수대표제는 또 둘로 나눠져요. 이것도 수능에서 나왔으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안 나왔다면 얘기 안 해. 어떻게 나눠지냐면 절대 다수대표제와 상대라고도 하고 그냥 단순이라고도 해요. 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선거는 전부 이겁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예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다득표하면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당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20% 얻은 사람은 있고 19.5% 얻은 사람이 있어. 누가 당선돼? 20% 얻은 사람이 당선되거든. 그럼 20%면 100명 중에 20명이 당선되니까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시간과 비용은 아주 작아. 시간과 비용을 전략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대표성이 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 투표를 하면 이건 뭐냐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당선되는 거예요. 과반이니까 100명 중에 51명 이상을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성은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1차 투표에서 51% 얻는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럼 또 다시 선거를 해야 돼. 2차 선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또 둘로 나눠져. 이 둘로 또 나눠지는데 어떻게 둘로 나눠지냐면
첫 번째 선거에서 1등하고 2등이 둘 다 51%못 얻었어요. 그러면 3등부터 다 제외시켜버리고 1등하고 2등만 다시 한번 하는 거야. 1등하고 2등. 여기서 뒤집히는 것도 많아요. 1등하고 2등만 다시 하는 거야. 그게 결선 투표야. 그러니까 결선 투표는 선거를 몇 번 해? 2번 선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처음에 선거할 때 나는 1순위로 이 사람, 2순위로 이 사람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두 사람을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1순위만 가지고 안 돼? 그럼 2순위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선호 투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는 한 번 선거하고 끝나죠. 2번 선거하는 게 한 번 선거로 끝난다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라고. 수능에서는 이거 계산 문제 나왔어요. 도표 주어주고 계산 문제 냈다고. 우리 시험 그렇게 못 내. 1분 안에 복부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구나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우리 만점 맞아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 와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봅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죠? 그러니까 B가 정해진다. 정답이네. 시험장에서는 1번 찍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 돼요. 나머지 공부거리를 확인합시다. A에 따른, A는 중대선거구죠.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수와 의석수가 동일하다. 선거구 수와 의석수가 동일한 건 소수대표제지. 하나의 선거구에서 하나 뽑을 때는 선거구와 의석수가 같잖아. 그러니까 선거구하고 의석수가 같은 건 소선거구제. 틀렸고. B는 소선거구제죠. 득표순으로 일정 인원을 당선시키는 소수가 아니지. 다수대표제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한 번 더 틀렸고. 4번 A에서는 B보다, A 중대선거구는 B보다, 소선거구제도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은 높겠지. 그죠? 군소정당이 유리하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고 가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3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시 운영하는 땡땡마트의 배달사원 21살 고객 병의 집에 텔레비전을 배송하게 되었다. 병이 집에 도착해 텔레비전을 옮기던 을은 실수로 텔레비전을 떨어뜨려 파손시켰고 병의 신체를 다치게 하였다. 이 정도 하면 사용자 책임 문제구나. 특수불법행위가 딱 떠올라야 되죠? 일반 불법행위가 아니라 특수불법행위에 관한 문제구나. 병원에서 3주간의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값은 일반 불법행위, 을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거꾸로 돼 있죠? 값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이고 을이 지금 과실이잖아요. 거의 과실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죠. 6가지가 뭐야? 가위가 손인책. 자, 가해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가해 행위니까 텔레비전을 옮기는 중에 실수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다치게 했잖아요.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위법 해야 돼요. 위법도. 이 지금 사람 상해를 입혔으니까 위법한 거잖아. 그 다음에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건 고의는 아니지만 뭐가 있어? 과실이 있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이니까 과실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손해 발생했잖아. 그리고 인과 관계가 있어야 돼.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 6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면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일반 불법 행위는 을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은 이건 특수불법 행위잖아요. 사고를 낸 것은 종업원이잖아. 그렇지만 사장님이라는 지위에서 갖게 되는 불법 행위가 바로 특수불법 행위죠. 그러니까 특수불법 행위는 원칙이 뭐야? 과실 책임주의고 여기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값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이 종업원이 텔레비전을 운반하면서 놓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걸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증명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야. 2번으로 가볼까? 병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아니요, 안 거치고 바로 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어요. 2번 틀렸고요. 3번 값은 을의, 즉 종업원, 을의 선임 및 그 사무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걸 상대적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선언적 조항이라고 그랬죠. 실제로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3번 정답이에요. 3번 정답. 4번. 을은 자신의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야. 고의성과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밖에 없습니다. 정답. 특수 불법행위 5가지던가? 일반 불법행위하고 특수 불법행위. 특수 불법행위가 주로 시험 문제 나오죠? 우리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디쯤에 있는 거죠, 이게? 불법행위가 민법에 있어요, 형법에 있어요? 불법행위 우리 어디서 공부했어요? 민법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형법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아니면 헌법 공부할 때 했어요? 민법 공부할 때 했죠? 민법?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교과서 제목이 이거잖아요. 계약과 불법행위. 계약을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럼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채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거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채권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총칙은 여기 모두 적용되는 거고, 물권과 채권은 재산과 관련된 걸 다루는 거고, 친족과 상속은 가족관계 또는 신분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는 물권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채권만 시험범위에 들어간다고. 근데 채권 중에도 채권이 4개가 있어요. 채권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요것만 시험법에 들어가. 손해배상 청구권만.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2가지라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 2가지밖에 없어. 하나, 계약을 해놓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불법행위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그런데 이제 이 불법행위가 일반 불법행위하고 특수 불법행위로 나눠지잖아요. 자, 일반 불법행위 민법 750조죠. 가, 위, 가, 전, 인, 책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불법행위는 이 불법행위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야.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데 이때 당사자 책임은 과실책임이라고 그랬죠. 불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거야.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가해자의 고의와 하면 틀려. 고의 또는 우와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책임이야.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을 못 시키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채권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별로 시험에 낼 게 없잖아. 그럼 특수불법행위는 뭐냐면, 특수불법행위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불법행위를 한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와 관계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된 사람이 책임지는데 이때 책임은 과실, 그러니까 이 사람, 관계된 사람의 과실을 물어야 돼. 근데 과실을 물을 게 없을 때는 이제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 무과실 책임을 보충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불법행위 몇 가지가 있었더라? 첫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더라? 우리 시험 문제 나오고 보면 유치원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이게 휙 날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의 눈탱이를 맞춰버렸어. 안경이 꼈었어. 누구 책임? 당사자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더니 얘가 책임이 없는 애야. 그럼 여기서 책임 무능력자를 어떻게 판단한다? 우리 법에는 책임 무능력자의 연령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로 나와 있어. 근데 그 나이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초딩은 책임 무능력자예요. 중딩부터는 책임 있어요. 책임 무능력.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초딩, 중딩이란 말 안 써. 보통 7살, 9살, 5살도 나오기도 하잖아. 4살도 나오고. 13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3살 되면 애매하잖아요.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와. 왜냐면 대법원 판례가 13세 미만이거든. 그러니까 13살 하면 이게 만인지 아니면 당인지 헷갈리고 하니까 13세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17세, 19세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어요. 책임 능력이 몇 살부터냐 이거 몰라도 돼. 그냥 초딩 책임 능력 없어. 초딩 책임 능력 없어. 그 다음 두 번째가 사장님이라고 쓰고 사용자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사용자 책임. 그러니까 아까 감독자 책임 무능력 감독 책임. 유치원 아이가 돌멩이를 던졌어. 근데 그 유치원 아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불법행위 성립돼야 한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특수불법행위로 간다고. 그러니까 특수불법행위로 가니까 당사자와 관계된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겠지. 먼저 유치원 담임선생님한테 물을 수도 있고 그 부모에게 물을 수도 있겠지.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나는 그렇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던졌어요. 뭐 증명해봐 그거. 던지지 말라고 했던 거 증명해봐. 그걸 증명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거야. 근데 지금 못 온다니까. 여러분 봐봐. 재밌는 얘기 해줄게.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에 교복이온 여고생들이 담배를 모여가지고 꼭 담배 학교 끝나고 집에 꼭 담배를 한 대씩 빨고 가. 그러니까 담배만 빨고 가면 괜찮겠어. 바닥에서 막 침을 팍 튀어든 거야. 그 친구 이거 대책이 없더라고. 걔들 따라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좀 담배 핍니다. 우리 집 막내가 유치원 다니면서 담배 폈다니까? 나랑 같이 담배 끊었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우리 딸아이가 막내가 담배를 핀 거야. 날 몰랐어.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 같이 와가지고 잃는 거야, 나한테. 아저씨, 담배 폈대요. 잃는 거야. 이제 꼬맹이들이니까. 웬 담배? 어떤 아저씨가 던지고 간 담배를 주워갖고 피웠어요. 그런 거야. 그 순간에, 아차!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그, 육아 도우미로 집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할머니를 하나 모셔왔거든요. 친척을 통해서. 이 할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줄담배 피는 거야. 나도 집에서 담배 피우니까 내가 담배 피면서 몰랐던 거지, 나도 집에서 담배 폈거든요. 화장실에서도 피고, 거기서도 피고.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담배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우리 딸아이가 막 금방 울 것 같아. 그냥 무서웠던 모양이지.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모양이죠. 너를 쳐도. 야, 담배 마실 때? 그랬더니, 아! 하고 울어버리는 거야. 담배 마실 때? 아! 울어. 담배 마실 때?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도 피잖아. 그런다. 아빠도 피잖아. 이 말 듣는 순간, 야, 그럼 우리 같이 끊자. 오늘부터 담배 피우지 말자. 아빠도 담배 안 필게. 같이 끊었어요. 그 후로 가끔 제가 놀래요. 너랑 나랑은 금연 동지지? 애들은 호기심으로 담배를 핀다고. 그럼 보세요. 어느 철학자, 소크라테스라고 합시다. 소크라테스가 왜 얘가 담배를 피죠?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 철학, 윤리책, 고등학교 윤리책에 나오는 거예요. 얘가 담배 피우면 몸에 해롭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핀 거예요. 알면 안 펴요. 따라서 무지가 악행의 근본이에요. 따라서 나를 알아야 돼요. 이거야. 이게 소크라테스 입장이라고. 알면 안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고생한테도 물어봤어요. 지난번. 야, 담배 좋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어떻게 피게 됐네요. 그러는 거야. 내가 안 좋은 거 알면 끊어야지. 왜 그걸 피우냐? 아, 마음은 끊고 싶은데 안 돼요. 이건 또 뭐죠? 알면 안 피운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알면서 피우잖아.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지 문제다. 안다고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회차리는 누가 들어요? 소크라테스는 회초리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서 담배를 피우는 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요? 이 새끼가 의지가 없어. 막 휘추를 때려가면서 의지를 키워줘야 돼.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어요. 내 상상이야. 당신 얘기로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 안 피운다는데 왜 알면서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제대로 안 게 아니지. 이해되세요?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알면 담배 안 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제대로 교육했으면 돌멩이 안 던진다니까. 돌멩이 던지고 왜 돌멩이?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은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시험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이 감독자나 그다음에 사장님, 그러니까 이 피자집 사장이 배달원을 모집해가지고 식기 전에 배달해라. 식으면 돈 안 받기로 광고 냈으니까. 대신에 교통법규 잘 지켜. 근데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식기 전에 배달 어려워요. 그냥 날라다니죠, 걔들. 인도 차도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도 여러 번 봤는데, 요즘 그 나이들도 좀 조심해야 돼. 그 이제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요. 근데 그 종합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종합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일반 불법의 책임이지. 그러죠?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불법이 충돌하면 당연히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먼저인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 사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그럼 사장님은 내가 그렇게 교통법규 잘 지키고 사고내지 말라고 잘 가르쳤어요. 증명해봐. 증명해 보세요. 못한다니까? 네가 잘 못 가르쳤으니까 이거 한 거잖아. 이게 결론이라고. 사용자라고 쓰고 사장님이라고 읽으세요. 그 다음에 공작물의 점유자 및 점유자 책임. 그러니까 공작물이니까 뭐 대표적인 사례로 남의 주택을 전세나 임대차로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게 담이 좀 기울었어. 단독주택을 하나 전세로 뒀는데 이 장마철에 이게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거 좀 수선 좀 수리 좀 해주세요. 보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올해 작년까지 괜찮으니까 올해만 좀 버텨봅시다. 근데 올해 그냥 일이 터져버린 거야. 이게 넘어져가지고 승용차도 파손되고 그 주민도 다쳤어.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책임을 묻습니다.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집주인에게 요구를 했어. 그래도 안 해줬어. 그럼 이 사람 책임 없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이 점유자는 내가 소유자에게 이거 좀 수리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야. 이걸 증명하라 이거야. 이걸 증명하면 책임을 면제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을 물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했건 못했건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책임져야 돼. 무조건 책임져야 돼. 집주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동물 점유자. 소유자는 안 나오죠? 동물 점유자. 다섯 번째가 공동 불법 행위자의 연대 책임. 여기서 공동 불법 행위자. 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모두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모두 상대적 무과실 책임자입니다. 상대적 무과실 책임으로. 여기에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좀 난이도가 높은 건데 이해가 되면 따라오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무시하세요. 우리 시험에 이것까지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아. 그러나 안 나온다고 말을 못해. 왜냐면 수능에 나왔었기 때문에 수능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반 불법행위 경우에 과실 책임의 경우 이 과실이 있음을 이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때린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맞은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맞은 사람이 자가 과실로 나를 때렸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증 책임은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피해자는 재판으로 들어가면 원고 측이에요? 피고 측이에요? 원고입니다. 원고. 피해자. 원고가 그 과실을 증명해야 돼요.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요,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돼. 자, 여기서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 당연히 피해자가 입증해야겠죠? 그러면 무과실 책임은 누가 입증하냐고.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나에게 책임 없어. 이걸 누가 입증하지? 이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해자 쪽이야, 가해자 쪽이야? 가해자 쪽이라고. 가해자가 입증.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로 나오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오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는 원고고 가해자는 피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원고, 피고 이렇게 표현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출제 안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됐죠? 시간이 빨리 가. 자, 그러면 일단 3번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3번 이와 유사한 문제 나오면 이제 이거 설명 안 해. 이거 설명 이제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머릿속에 넣어둬.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꾸 막 나오려면 또 듣고 나오려면 듣고 그래. 자꾸 반복해야 돼. 반복. 잠깐 쉬었다 4번부터 할게요.